네, 오늘 시작의 수급과 이슈, 모멘텀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중 투자 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P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투. 성투. 네. 오늘 우리 시장 9월의 마지막 월요일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양시장 나란히 1%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그 안에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수급본부 종목 열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두 번째는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먼저 LG 디스플레이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9월 들어서 단 3거래를 제외하고 매일매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이 외국인의 매집은 어떤 의미인 걸지 첫 번째 종목으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 평 해주시죠. 네, 사실 LG 디스플레이 하면은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감도 크실 텐데요. 저는 일단 하반기 실적 기대감 그리고 내년 실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로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적으로도 워낙 강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호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상방이 열릴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쪽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팔로우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좀 김민성 의원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최근 나오는 소식을 보시게 되면 오늘도 좀 좋은 소식이 만들어진 게 대신증권에서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리포트가 발행이 됐고 수익성이 개선이 될 거다. 이런 호재 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를 지속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왔던 게 BOE 퇴출 시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반사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 모멘텀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적인 실적에 대한 계속 모멘텀이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매도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평당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속적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추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은 전년 대비해서 58%가 증가된 1조 3,600억 가량이 될 거라는 전망치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메이저 수급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가 잘 나오고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예상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증권가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LCD 사업 쪽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는 사업 부분이었는데 이 사업 부분을 정리하고 계속해서 OLED 시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개선되면서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많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증권가 리포트가 발행이 되면서 네.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애플에 납품하는 애플 워치에 대한 OLED가 한 20%가량이 증가될 거라는 전망도 만들어지면서 어느 쪽에서 포커스가 만들어질지 이것도 좀 근거가 명확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당장에 팔 이유가 없다 보니까 상방의 추세가 지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세론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서서히 바닥에서부터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BOE에 대한 이벤트 때문에 단발성으로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 부분은 바로 정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만 잘한다라고 하면은 이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 전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보유자분들은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매도할 필요도 없는 상황. 그래서 박스권 상단 부분 전 고점인 15,000원에서 16,000원대 라인까지는 홀딩하고 지켜보자.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수급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 외국인이 뭐 업황이 돌아서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할 이유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신규 진입도 가능하고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사이를 보고 좀 진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주호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내년 실적까지도 좋나요? 네, 일단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하신 BOE와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반사이익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무평광 필름에 대한 특허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손을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주면서 BOE는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딱 보면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LG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들이 LG 디스플레이가 낙수 효과를 볼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집중이 많이 된 것 같고요. 사실 그러면서 지금 3분기 실적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금 3분기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특히나 이제 내년에 애플 폴더블 폰이 나올 예정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지금 낙수 효과, 특히나 스마트폰 패널 디자인이 변경된다라는 점에서 지금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지금 디스플레이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장이 돼 있다면 그쪽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아쉽게도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간접적으로 삼성전자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도 조금 더 홀딩하셨으면 좋겠고요. 미보유자분들은 저는 지금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다 좀 신규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호평을 주셨고요. 오히려 이주호요원 같은 경우에는 BOE 반사익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추가로 전략 주셨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수급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는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기관이 3거래 연속 매수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태죠. 이 본업에 지분 가치까지 좀 부각받고 있는 현재인데요.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두 분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 평 해주시죠. 네, 네이버와 두나무 수혜주 찾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유동성 장세 최대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같은 듯 좀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요. 먼저 오늘 좀 강하게 나온 이슈였던 지난주부터 사실 있었던 뉴스였죠. 네이버와 두나무 관련한 이슈에 미래에셋증권도 좀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미래에셋증권이 수혜주로 불리는 이유는 네. 네이버 파이낸셜 25% 주주 가치가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수혜를 받고 있지만 사실 이 미래에셋증권은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네이버가 두나무랑 합병이 됐을 때 수혜 그거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큰 것이고요. 근데 네이버 측에서는 공시를 통해서 사실 주식 교환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협업은 할 수 있지만 합병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 참여자분들은 이미 지금 두나무가 네이버 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이거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두나무 주주 중에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10%를 보유하고 있죠. 근데 네. 이게 상법 개정안 때문에 저런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근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합병되면 싫겠죠. 그러니까 반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합병된다 이렇게만 판단하시기보다도 반대의 상황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 네이버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저도 뭐 이러한 단기적으로 조금 더 이슈를 받아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지 않나. 왜냐면 네이버 사측에서 공시를 한 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저는 조금씩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미보유자 분들 중에서 신규로 한번 접근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좀 관망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23,000원 넘어서면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밀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23,000원 트라이하고 돌파 나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모멘텀이 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차익 매물이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꼭 염두하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지난주에도 좀 네이버 두나무 이슈에 대해서는 관망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역시 지금도 좀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 조심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좀 이주호 의원은 주셨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게요. 네. 시장에서는 나스닥 상장까지도 좀 생각을 하면서 또 밸류 플러스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나스닥 상장되면 카카오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닐까요? 뭐 이거는 사실 해석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저도 누가 더 좋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나스닥 상장했을 때 분명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나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나스닥 상장하기 전에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막상 상장하고 나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일 경우에는 결과가 나왔을 때 테스테론 현상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좀 기대감으로 올라온 종목들은 세론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은 오히려 좀 덜어내는 거, 미보유자분들은 좀 관망하는 게 좋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민성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네. 유동성 장세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좀 보셨는데 그럼 증권주 좀 본업에 집중을 하신 걸까요? 맞습니다. 방금 이제 의원님께서 테마적인 좀 거시적인 배경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증권사에 대한 좀 본업의 모멘텀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은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 장세가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1차원적으로만 바라본다 하더라도 증권주가 당연히 수익을 가장 많이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지수가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유동성 장세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수만 올라가고 있지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은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어느덧 75조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잠재적 물량들이 75조가 쌓인 상황이고 이게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역대급 유동성 장세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코로나 장세 때가 고객 예탁금이 80조가 고점으로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풍부한 유동성 장세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신규 매수 유입 자금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80조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원적으로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에 대한 실적이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게 증권주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다. 이 부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안이 좀 내년으로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좀 수혜로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자사주를 소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멀티플 자체가 또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개선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혜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 그리고 최근 들어 다시 한번 모멘텀이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하고 있는 게 바로 미래에셋 그룹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매도보다는 호재에 대한 포커스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선택한 기업이라고 하면은 지금 미래에셋증권은 기관이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경우는 장기 지속성으로 매수를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끌어올리는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구간에서도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는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앞전에 의원님께서 이제 23,000원대를 다시 맞아요.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23,000원 돌파하고 전고점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보유자분들은 저는 오히려 바닥을 찍고 나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이 구간에 새롭게 진입을 해도 나쁘지 않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자분들은 여기 구간을 이미 잘 견뎌내고 반등을 나오는 구간까지 돌아섰으니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시 한번 홀딩에 대한 의견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구간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김민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 23,000원 돌파 여부까지도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본부 두 가지 종목 체크해봤고요. 오늘자 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이슈본부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투자, 두 번째는 일동제약입니다. 먼저 우리기술투자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두나무 네이버 합병 이슈에 지난주에는 울었고 오늘은 또 웃게 된 종목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이 주가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 두 분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이조 의원부터 우리기술투자에 대한 한 줄평 해주시죠. 네, 아까랑 똑같습니다. 네이버와 두나무 수혜주 찾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은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에 대한 기대감, 자사주 뭐 이런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나 조금 주의하자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려감에서 기대감으로라고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전에 이제 두나무에 대한 가격이 워낙 크게 하락을 하면서 우리기술투자도 세론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또 두나무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부분 이슈를 좀 체크를 드리면서 전략 좀 다양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좀 김민성 의원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지분이 어느 정도이기에 이렇게 시장에서 가능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분 퍼센트 게이지로 보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7%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가치가 사실은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시가총액이랑 비슷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나무에 대한 지금 비상장 가격만 하더라도 15조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분 가치만 부각이 된다 하더라도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사실상 우리 기술 투자가 주식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거는 두나무 관련주 이거 하나만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악재로 나왔을 때가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100% 자회사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단독 기사가 만들어지면서 우려감이 형성이 됐었던 게 그러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국민연금이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블랙롯이 지금 2대 주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경영에 대한 참여가 정부의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운영하고 있었던 두나무에 대한 좀 경영 방식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세론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시나리오는 네이버 파이낸셜이랑 두나무랑 송치영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진행을 한 다음에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지분을 송치영 회장이 갖고 있는 뒤에 네이버랑 합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경영진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게 이해진 의장이 3.7%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1조 가량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지분을 송치영 회장이 2조 이상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합병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의 최대 주주가 송치영 회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려했었던 거는 네이버 파이낸셜 밑으로 두나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영 방식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감이 형성이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시나리오 간다라고 하면은 네이버의 최상단으로 두나무 회장인 송치영 회장이 최경영진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를 응용해서 두나무가 더 많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비상장 거래에서도 한 8% 40만 원대 이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분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 투자가 한 20%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두나무가 이런 방향성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비상장에 대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커질 수가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52주 신고가를 얼마 남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오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제 전고점을 뚫을까 하는 그런 구간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으로 들어가기에는 손익비가 안 나온 자리라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눌리는 거를 좀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좀 패스를 하는 게 낫다를 좀 바라보고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보유자분들은 여전히 좀 당장에 매도할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좀 더 홀딩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12,750원이 역사적 신고가인데 이 구간 돌파하는 유분까지는 한번 확인해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경영 참여 리스크가 오히려 없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신규 진입을 고려하셨던 분들은 눌림을 기다리거나 좀 다른 종목을 찾아보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좀 극대화하면서 전고점까지도 좀 기다려보는 전략 유효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호 의원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머리 스타일도 새롭게 좀 바꾸고 오셨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네. 네이버 두나무 좀 수혜주 찾기라는 평을 똑같이 주셨는데 그럼 우리 기술 투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걸지 아니면 이 종목도 그냥 보유자만 봐야 되는 걸지 궁금해요. 사실 저도 아까랑 좀 비슷한 의견인데 지금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하나투자증권도 뭐 지분 매각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공시를 통해서는 확인 중이다, 사실 무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또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 하나투자증권도 그렇고 이 지분 매각 뭐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지금 기업들은 뭔가 좀 공개를 안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 근데 역시나 좀 우려스러운 거는 차익 매물이 나올 때 갑작스럽게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해두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미래에셋증권 때 말씀드렸던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될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조심할 필요 있다. 특히나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연휴 이후에 또 어떠한 분위기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격 전략 역시 좀 전고점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오히려 지금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만약에 조금 더 보신다면은 13,000원대까지는 보셔도 되는데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비중 축소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규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관망하시고 오히려 만약에 접근하실 거면은 연휴 이후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3,000원대 구간에서 그래도 좀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고 신규 접근을 좀 고려하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사고 싶으신 분들은 뭐 연휴 끝나고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의견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슈 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오늘 이 뉴스가 나왔죠. 이 비만약 전쟁에 참전했고 먹는 치료제 임상 1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중 상한가 터치하기도 하면서 26% 급등했는데요. 이슈의 지속성은 좀 어느 정도일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일동제약에 대한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일상 결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연속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는 이제는 먹는 약 전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성 의원은 이제는 먹는 약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주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오늘 팩트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신 것 같은데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네. 연속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덧붙여 주셨는데 그럼 더 기대해 봐도 될까요? 일단 일상 결과 자체가 매우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4주 최대 13.8% 체중 감량을 확인했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비만 치료제 종목군들이 살짝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아직 모멘텀이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라이릴리부터 시작해서 노모노디스크 그리고 이제 새롭게 뛰어든 게 화이자죠. 화이자도 이제 원래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포기를 했다가 메세라를 인수를 하면서 지금 다시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점. 그러면 글로벌 빅파마들이 계속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에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인구 고령화 그리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이 살입니다. 그래서 비만이 결국에는 당뇨라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니즈는 계속 있을 것이고 네. 시장은 점점 커질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임상 결과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이상이 남아 있지만은 그 이후에도 저는 기대감 속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조금 많이 오른 감은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 이 일동제약이 올랐던 이유가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올랐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신규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저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거래량 동반돼서 정말 강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규자 분들만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시세를 한번 누려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좀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만 좀 조심하는 게 좋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추세 탔으니까 좀 상승세를 더 즐겨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좀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나왔다고 하지만 또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게 한미약품이 좀 있잖아요. 네. 게다가 오늘 라이센스아웃 뉴스까지 좀 나왔던데 한미약품에 대한 뷰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한미약품 소식이 이제 기존 주사제에서 경구제형으로 바꾸는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물론 지금 비만 치료제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주사에서 경구제로 바꾸는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 내전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미약품이 준비하고 있는 게 어쨌든 경구용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구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 제형 변경에 대한 플랫폼 기술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에 기술 이전한 것 자체가 비만과는 상관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플랫폼이 비만에도 적용이 되면은 한미약품의 기술력이 인정받으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엔석
쿼다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뭐 좋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공시 나온 내용 보면은 금액이 왜 이렇게 작아? 430억. 네, 그렇죠. 생각보다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한미약품을 그것만 보지 말고 어쨌든 주사에서 정맥주사 제형을 경구용으로 바꿔주는 플랫폼에 대한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은 만약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이 플랫폼 기술이 들어가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저는 한미약품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동제약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주셨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온 라이센스 아웃 뉴스가 오히려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에도 또 긍정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미약품도 긍정적으로 좀 매매 관점으로도 열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김민성 의원과 좀 이야기를 다시 나눠볼게요. 비만 치료제도 뭐 먹는 약 전쟁이 진짜 벌어진 것 같긴 한데 일동제약도 거기에 좀 한몫 끼게 된 걸까요, 이번에? 그렇죠. 지금 상용화된 이제 먹는 약은 없기 때문에 임상 일상에 대한 데이터,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4주 내에 최대 13.8% 감량이 됐다. 이 효과가 이제 다른 약 대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좀 공격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주사제 치료제를 보시게 되면은 한 자릿수대에 대한 좀 체중 감량을 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높은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열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이제 상용화된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리베서스 있잖아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상 이제 이거는 당뇨병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뇨병 약을 개량을 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이제 상용화가 된 건 아직 없기 때문에 여전히 기술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블록버스터를 먼저 가져가느냐 이 기대감에 경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럴 때 기대감이 좀 더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 측면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동제약을 너무나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리스크 차원에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은 네. 경쟁약품 대비해서 워낙 이제 데이터가 잘 나왔는데 용량을 보시게 되면은 용량이 몇 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고용량 모델로 지금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많은 만큼 수치가 좀 많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용량에 대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 수가 있을지 아직은 일상이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임상 과정이라서 고용량을 좀 보여줬다라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상에서는 안정성, 3상에서는 기존의 약품보다 우월성을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임상 1상에서는 일단은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기대감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공격적인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한국에서만 경쟁이 아니라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SPS 플랫폼이라는 경구용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 이전 체결이라든지 글로벌 빅파마가 4분기를 준비하면서 비만약에 대한 플랫폼이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 이전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분기에 좀 더 공격적인 좀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좀 바라보고 있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는 산업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단발성으로 좀 워낙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분들이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워낙 좀 급하게 추격 매수로 들어가는 점이 있다 보니까 저는 신규 매수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추세를 뚫으면서 52주 신고가로 지금 돌파하는 구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이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을 해보자. 다만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덜 부담스러운 종목들을 선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분들은 뭐 수익을 극대화해보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럼 김민성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먹는 거 하면 뭐 인벤티지랩도 있고 한미약품도 있고 삼천당제약도 방금 짚어주셨는데 그럼 다른 치료제 어떤 종목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구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삼천당제약이 약간 플랫폼으로 안전하게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임상 개발에 대한 리스크는 피하지만 이 플랫폼을 통해서 로열티라든지 라이센스에 대한 마일스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다. 그리고 경구형 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은 삼천당제약이
지금의 눌림에서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최근 들어서 약간 쉬긴 했지만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막 거래량이 터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서히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올릭스는 일라일렐리랑 장기 지속성 치료제에 대한 개발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릭스는 또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을 치료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일라일렐리는 GLP-1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병합해서 같이 개발을 한다. 뭐 그렇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까지는 GLP-1이 약간 치료제 느낌보다는 미용 보조제 느낌이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비만에 대한 지방 간염을 치료를 하면서 이제 GLP-1에 대한 체중 감소 효과까지 만들 수 있는 좀 블록버스터를 새롭게 개발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릭스도 미래 가치에 대한 좀 모멘텀이 굉장히 강해서 저는 이미 슈팅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보다는 삼천당제약이라든지 올릭스 이 두 종목이 좀 더 유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동제약이 뭐 두 자릿수 급등하면서 시세를 내긴 했지만 다음 타자로 좀 찾아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삼천당제약이나 올릭스도 있다는 점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주호 의원께도 좀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이 한미약품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G2G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뉴스가 하나 나오긴 했거든요. 뭐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다 오늘 장마감하고 나온 얘기라서요. 그럼 내일은 좀 제약바이오주들의 기대감을 실어봐도 될지 내일 시선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의견 궁금합니다. 저는 내일뿐만 아니라 하반기 계속 제약바이오 쪽은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뭐 한두 종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비만 모멘텀 붙은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사실 금리 인하가 이번 FOMC 때 단행이 됐지만 아직 올해 FOMC가 두 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에게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G2G 바이오뿐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삼천당제약부터 시작해서 지금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들은 좀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시면서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제약바이오주들의 관심은 지속돼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일정이나 기대감을 통해서 종목 발굴을 해보는 시간이죠. 모멘텀 분부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피롭틱스, 두 번째는 헥토 파이낸셜입니다. 먼저 피롭틱스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테슬라와 애플이 반도체 유리기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I 대응 기술로 고려되고 있는 유리기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피롭틱스의 모멘텀은 어느 정도일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피롭틱스에 대한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유리기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국이 만드는 트렌드 유리기판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두 분 다 유리기판은 뭐 필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유리기판 관련주들 하반기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잊을만 하면은 어느새 사라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뭐 이런 형태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리기판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넘어가고 있고 AI 반도체에 대한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은 점점 커질수록 미세 공정,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발열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요. 점점 미세화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실리콘 기판에서 유리기판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텔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유리기판을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뭐 애플이라던가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어쨌든 로봇 산업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관련된 보도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아직 뭔가 뭐 상용화되고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뭐 라인업을 만들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도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가공, 뭐 절단, 검사 장비 이런 쪽으로 지금 풀 라인업 구축이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TGV라고 해가지고 유리기판에서 구멍을 뚫는 그 기술이 네. 그게 굉장히 좀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하고 대부분 보시면은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공통점이 OLED라던가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유리기판 관련주로 보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성장 모멘텀은 뚜렷하다. 다만 이제 이게 상용화가 언제 될 것이며 또 미국 기업들이 언제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임이 다소 더딜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유리기판 관련 섹터는 정말 뭐 모멘텀이 크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시작해서 이제 로봇으로 계속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주문형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더 확장되고 거기서 또 그들이 원하는 것대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 그러면 더 빠른 처리, 더 빠르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기판 도입이 점점점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유리기판주들은 포트에 하나 정도는 넣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보유자분들은 뭐 홀딩을 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신규 진입도 지금 가능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받았고 지금 이제 하방 경직성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3만 원대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보유자분들은 홀딩하셔도 되고 신규 진입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역시 유리기판은 이제 성장성이 열려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모멘텀 가능성 열어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방금 전 좀 속보가 나와서 먼저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구를 만들지 않는 국가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또 이제는 미국 밖에서 만든 모든 영화에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SNS에 올린 내용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증시 투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필옵틱스에 대해서 좀 김민성 의원과 또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미국이 만드는 트렌드, 미국 얘기 또 했네요, 우리. 네, 전 세계 금쪽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필옵틱스는 그래도 이제 트렌드에 대한 주도라는 건 약간 미국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이제 앵커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테슬라랑 애플이 이거를 선택을 하고 있다. 유리기판에 대한 좀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 요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게 유리기판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직까지는 성장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지만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트렌드 자체가 유리기판을 쓸 수밖에 없는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필요한 게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에 전력 효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는 유리기판이라는 전망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악재는 이 유리기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게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지금 속도전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유리기판으로 갈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실적도 같이 커플링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뷰가 많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슈가 나온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국정자원의 화재 있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반사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필옵틱스에 대한 수혜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게 이중 체제에 대한 데이터 센터를 보완을 넓히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 자산을 통해서 예산 편성을 확대를 하고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필옵틱스도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최근 들어서 데이터 센터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던 게 블랙록 회장이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같이 지금 회의를 진행을 해서 한국의 AI 허브로 만들겠다. 데이터 센터를 짓게끔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는 이미 투자를 약속을 받았고 앞으로 늘려갈 거고 국가 예산에서도 더 추가적으로 편성이 될 거라고 하면은 실적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이평선이 모이는 라인을 깨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명절 전에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단기적인 세론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인을 깨지 않는다는 건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지켜줬기 때문에 저는 여기 라인을 손절가 라인으로 잡고 지금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를 좀 보고 있고요. 바닥에 사신 분들은 지금 가격대 33,500원대 라인을 익절가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하면은 박스권 상단 부근이 5만 원에서는 저희가 1차 목표가로 좀 대응을 해보시고요. 여기 라인을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까지도 시세 분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5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만 원을 좀 중심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히려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시 수혜주로도 분류될 수 있다는 점도 좀 기억에 남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볼게요. 사실 우리가 피롭틱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긴 하지만 시청자분께서는 언제부터 피롭틱스가 대장이야? SKC 아니었나?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셨거든요. 이주호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대장이 SKC는 맞는데 네. 사실 힘을 좀 많이 못 내고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본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SKC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봤을 때 사실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사실 SKC보다는 다른 종목군들입니다. 최근에 캠트로닉스라던가 피롭틱스가 오히려 더 상승 탄력이 좋고요. SKC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좀 많이 집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또 중소형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대장이 언제 바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캠트로닉스라던가 피롭틱스라던가 이러한 종목군들에 좀 바라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 또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이 YC캠이라는 종목이 있죠. 네. 네, 근데 좀 요즘에 또 오랜만이네요. 잊혀졌어요. 그래서 네. 이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빠르게 돌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캠트로닉스가 대장은 맞는데 여기서 또 누가 대장이 바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SKC 쪽에서 뭔가 또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그쪽이 다시 대장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SKC가 원래부터 대장이었으면 언젠간 한번 그 왕자 자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 대장이 계속 대장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대장이 아닌 종목이 대장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은 꼭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SKC 뭐 무게로 보나 과거의 위험으로 보나 대장주는 맞긴 하지만 지금은 좀 쉬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지금은 오히려 피롭틱스나 캠트로닉스가 활동하는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민성 의원께도 좀 하나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삼성전기도 떠오르긴 하거든요. 네. 유르기판에서 삼성전기도 보셨던 분 많을 것 같은데 또 최근 좀 고점을 찍고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이 종목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유자분들 홀딩이긴 하지만 너무 올랐다가 지금 손익비가 사실 안 나오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을 약간은 좀 약간 병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신규 진입 자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추세 모멘텀 자체가 좀 가볍게 막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면 모를까? 삼성전기는 워낙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들어가서 시간을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게 만들 수가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상방에 대한 기대감보다 하방에 대한 리스크 누가 더 클 것이냐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하방이 훨씬 더 지금 깊게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한 16%가량 추세를 못 지킨다라고 하면 더 빠질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자리에서 손익비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안 들어가고 차라리 내가 이거를 바닥에서 못 샀기 때문에 바닥인 종목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YC캠 종목이 워낙 이제 한번 움직이면 강하게 움직이는데 시가총액을 비교하게 된다라고 하면 YC캠은 한 2천억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들어서 코스닥에 대한 트렌드 장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가총액이 다른 산업군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모멘텀이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좀 더 단발성으로도 좀 강하게 움직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바닥에 있지만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남아있는 그리고 손익비가 나오는 YC캠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SK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태원 회장이 다시 한번 유리기판 팔고 왔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 이상 조금 무겁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유리기판에 접근한다라고 하면 YC캠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고점 찍고 좀 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기회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SKC도 역시 좀 무겁고 그 가운데 코스닥 내에서 요즘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 내 탄력성이 더 있는 YC캠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모멘텀 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헥토파이낸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개화한다면 성장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 두나무 이슈까지 들려오면서 들썩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모멘텀은 어느 정도일지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 최대 수혜주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키워드에 좀 집중을 해주셨는데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네, 일단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개화가 될 경우에는 이 결제 그리고 뭐 지급 결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이 부각될 수 있겠고요. 특히나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뭐 PG, 휴대폰, 그다음에 가상계좌 서비스 이런 것들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2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고 매출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열리게 됐을 때 실제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키오스크를 통해서 오프라인까지도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까지도 참고해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결제 뭐 이런 것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중 되면은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코인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키오스크 사업 요즘에 우리가 카페를 가더라도 다 키오스크로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로 제도화가 되고 막 자리를 잡았을 때 이런 키오스크 사업까지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더 많은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점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 되기까지 좀 난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도 많이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법제화가 아직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제화 되러 가는 과정 속에서 좀 여러 가지 이슈들에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기대감은 굉장히 크지만 실제로 법제화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마냥 이렇게 그냥 기대감으로 좀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도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분명히 저는 염려해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다고 한다면 조금씩 비중을 줄이면서 좀 경계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 19,000원, 2만 원짜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과거에 작년 1월 달에도 이 2만 원대를 결국엔 돌파하지 못하고 1년 넘게 걸려서 다시 2만 원대 위로 올라왔지만 2만 원대 위로만 올라가면은 계속 빠집니다.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누군가는 이 종목은 2만 원만 오면 팔고 싶어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좀 어느 정도 눌렸다 싶으면 또 여기서 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2만 원을 완벽하게 돌파해서 안착할 경우에는 추가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쉬워 보이지만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만 원 구간에서 비중 축소. 만약에 미보유자분들은 오히려 관망을 하시거나 아예 그냥 2만 원 위로 완벽하게 안착했을 때 그때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도 좋으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이 법제화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에 보유자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좀 비중을 축소하면서 좀 경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2만 원대 좀 매물벽을 뚫는지 확인하고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민성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8월 달에 좀 담았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방향성이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한국도 안 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은 저는 믿고 간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약간 좀 싫어하는 게 양자택일을 싫어해요. 지금 트렌드 자체가 카카오페이가 주도할 거냐, 네이버페이가 주도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주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실패한 기업들은 관련주들끼리 도태되면서 쭉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 홀짝 고르듯이 그렇게 고르는 것보다 그러면 누가 상장을 해서 상용화를 하든 전체적으로 누가 가져가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헥토 파이낸셜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헥토 파이낸셜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라고 하면은 송금 자체가 굉장히 간편해집니다. 이제 지갑에서 지갑으로 옮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송금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막 은행 시스템 점검한다 이러면은 못 보내는 시간도 있기도 하고 이제 송금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데이터가 전산 처리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다 스킵을 한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지각 대 지각으로 개인 간에도 거래가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송금 서비스가 간편해진다.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게 또 결제, 구매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다릅니다. 그냥 코인만 가지고 결제가 안 돼요. 이제 코인에 대한 결제 시스템이 따로 도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맹점에서 뭔가 물건을 사가지고 결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은행에서 가맹점한테 바로 돈을 쏴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카드 리더기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중간에서 이게 은행한테 이거를 전달해주고 은행에서 다시 한번 전달을 받고 데이터를 통해서 가맹점에 돈이 들어오게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백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백엔드 시스템은 코인으로 거래를 하든 이제 우리가 현금으로 거래를 하든 카드로 거래를 하든 다 필요한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코인에 대한 결제가 지속화가 되면서 소비 심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백엔드 시스템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 주도를 하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장을 하고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하이토 파이낸셜은 여기에 대한 백엔드 시스템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가 있다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감 있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상용화의 기대감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반등이 더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저는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앞전에 이제 2만 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반대로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또 한 번의 지지 라인이 2만 원이 되기 때문에 저는 2만 원이 또 탄탄한 지지가 될 가능성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정고점을 뚫었었던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역대 최대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는 거의 다 정리가 됐고 여기서 새로운 손바뀜이 들어왔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린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박스권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박스권에 대한 돌파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메가 트렌드의 좀 도입 구간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매물대가 아니라 이제는 이 김민성 요원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이 지지대가 돼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손바뀜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수익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수급 이슈 모멘텀 분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먼저 김민성 요원이 9월 23일에 매수했던 우진이요. 딱 다음 날, 그러니까 매수한 날 두 자리 슈팅 나오더라고요. 바로 김민성 요원 생각났거든요. 수익률 31.8%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목표가 달성했는데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일단은 수익은 일부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놓쳤으면은 거기에 대한 좀 반사수혜로 커플링 될 수 있는 우진이 좀 더 가볍게 많이 치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이 좀 드라마틱하게 수익률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가볍고 커플링이 될 수 있는 우진에 대한 모멘텀을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주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나서 약간의 세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명절 연휴에 대한 이벤트에 따라서 조금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이도 이제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고 있을 때 계속해서 이 지금 구간에서 신규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트렌드에 맞춰서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면서 만약에 남은 물량이 남았는데 더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은 그때 추가 매수 하셔도 되니까 일단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고 지켜보자. 이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좀 차선책으로 선택했던 우진이었는데요. 수익률 31.8%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구간에서는 수익을 챙기는 게 좋겠다는 전략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주호 요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DSK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프로톡스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톡스가 보톡스 관련해서 임상 3상은 끝났고요. 식약처 품목 허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난번 8월 달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이 최대주주 양수양도 거래에 대한 공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양수자로 나선 곳이 윤진 파트너스라고 하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근데 양수 대금 자체가 800억이 넘거든요.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되는데 800억이 넘습니다. 그만큼 이 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가 강하게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공시 내용 화면 보여주시면 좋겠지만 이 거래가 종결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잔금이 치러지는 조건이 이 자회사인 프로톡스에 대한 식약처 품목 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영사가 이거를 이유 없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다. 네.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실제로 품목 허가가 날 경우에는
굉장히 시세를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 좀 본다고 한다면 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세가 한번 나온 다음에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식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000원 구간 나온 다음에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 보시면은 3,000원대부터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라와서 8,000원 구간에서 옆으로 계속 7,000원과 8,000원 사이에 위아래 밴드를 형성하면서 옆으로 횡보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한번 급락이 나왔었는데 다시 바로 빠르게 만회를 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뭐 올해 안에는 뭐 포모코가 날 것이다 뭐 이런 기대도 있고 사실 그 공시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 원래 10월 13일까지였는데 이 공시가 내용이 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허가가 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공시 내용이 나오면서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품목 허가가 날 경우에는 크게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SK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관련해서 식약처 품목 허가만 남겨놓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7, 8천 원대 좀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뉴스가 나오기만 한다면 목표가 10,000원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민성 의원도 내일 시초가 공략주 하나 짚어주시죠. 네, 저는 IT센 글로벌이라는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 제가 계속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지 않을까 좀 바라보고 있고요.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일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JPYC랑 이제 디지털 금융에 대한 협력 구조를 보여주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에 대한 확장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생태계를 빠르게 좀 구축을 할 수가 있는 레퍼런스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같이 맞물릴 수가 있다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물 자산을 증거금으로 100% 만들고 나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는데 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변동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금값이 올라가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가치는 같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보다 좀 더 메리트가 많고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만 본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좀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다는 점,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게 자회사가 한국금거래소 디지털 에셋이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와 같이 한번 시너지 효과를 만들면서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을 부각을 받는다. 그리고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좀 가장 메리트 있고 매력도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을 하면서 좀 더 대장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워낙 차트를 보여주시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지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앞전에서는 퓨리오사 AI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쭉 올라갔다가 이 기대감이 빠지고 나서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네.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거의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통 상승 전에 바닥을 다질 때 거래량이 다시 늘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여기서 거래 대금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자리로도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박스권 단기적인 상당 구간 1차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16,000원 제시드로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IT센 글로벌 금 관련한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위원들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